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친명계는 중앙지검 직결을 독려했지만 비명계는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뒤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 의원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소진 시점이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인데 다른 나라 연금개혁 상황 짚어봤습니다. 강추위에 손님 발길이 끊긴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스와 전기요금으로 속을 태웠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강원도 양구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에는 하루 종일 영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에도 전망됐습니다. 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자 공인중개사들이 붕어빵 장사에 나서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신노국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또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엔 성남지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의혹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아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내일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은 하루 종일 시끌시끌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도 내일 조사를 앞두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조사를 담당할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 사무실은 제 뒤로 보시는 중앙지검 6층과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조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최종 점검하면서 쟁점 사안을 정리 중입니다. 수사량이 방대했던 만큼 이 대표 측이 동의하면 저녁 늦게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 반에 출석해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일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시간과 횟수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내일 집중적으로 조사할 이 대표의 혐의는 뭡니까? 네,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혐의는 두 가지, 배임과 부패 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두지 않아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대표 측근이 서판교 터널 개통과 공모 지침서 등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했고 이를 이 대표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5,500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비슷한 구조인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 씨가 이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를 한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성남시 인사에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5년 성남시가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해준 일명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모 씨가 용도 변경 등 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이 최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이 대표가 첫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측근으로 꼽힙니다. 백현동 사업 즈음인 2014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도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남시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김 씨가 시 요직 인사에 두루 관여하는 등 비선실세 역할을 했고 대장동 사업부서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엔 이 대표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와 함께 김 씨 측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회의를 할 정도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성남시 인사에 개입한 적 없고 정 실장과 100여 차례 넘게 전화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용도 변경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강제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틀째 호남을 돌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이 당 안팎의 방탄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하루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군산은 그래서 지역 카페가 잘 유통되고 있죠. 하지만 이어진 직성 연설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됐고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국회에선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검찰 규탄 대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과도한 수사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하는 정치 집단인지 당 지도부는 검사 탄핵과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55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우리는 검사 탄핵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보세요? 하지만 최근 TV조선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부결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여당은 탄압, 정적 제거 운운하지 말고 솔직하게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증폭될수록 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문제 삼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생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개 비난 글입니다. 의원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내부 총질 그만하라, 청개구리 살생부에 저장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와 탈당을 요구하는 민주당 청원글에는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좌표 찍기에 나선 겁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들에 휘둘리는 아주 일그러진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지방선거에 재판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흑 의원도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진다며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진다는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TV조선이 연휴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26.8%로 국민의힘의 12.4%포인트 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접으면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 중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관심이었죠. 이 첫 여론조사 결과 일단 안 의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기현 독주 체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에 누가 적합한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40%였고
안철수 의원은 33.9%였습니다.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김 의원의 지지율은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안 의원은 급반등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 의원에게 쏠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김 의원이 안 의원을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을 찾아 PK 지역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책임 당원들 유권자들의 당심은 김기현이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두 후보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연금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처럼 놔두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있는데 환영할 국민은 별로 없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더 빨라져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간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엔 기금이 1,755조 원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2041년부터는 지출이 커지기 시작해 2055년엔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5년 전 예상 소진 시점인 2057년보다도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더욱 늘어난 탓입니다. 인구 구조 악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은 올해 30대 초반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GDP의 6% 남짓한 연금 지출이 부담돼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거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급 보장을 명문화라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 17.8%, 2035년엔 20.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보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번 기회에 연금 체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란 지적이 많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얼마나 더 낼지, 언제부터 받을지, 또 더 받을지, 덜 받을지 이런 문제겠죠. 연금 개혁 관련 국회위원회가 자체 단일화 노출을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이른바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박재훈 기자가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큰 틀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9% 수준인 현재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 수령 시기도 만 63세에서 67세로 더 늦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상대되지 않으면 그 당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쟁점은 더 많이 받느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오는 2028년까지 소득의 40%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유지할지 더 올릴지를 두고 전문가와 정치권 의견이 엇갈립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그 두 가지 중심적인 그 주장들이 있는데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우려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이나 노후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연금투기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단일 개혁안 도출을 위해 오늘부터 1박 2일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연금투기가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연금 고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찌감치 개혁을 추진한 선진국 가운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밑그림을 내놓는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금 연금 개혁으로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프랑스죠? 맞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한마디로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정년은 62세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편인데요. 10년 뒤면 연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개혁안은 받는 돈을 깎는 건 아니어서 첫 번째 임기 때인 2019년에 시도한 개혁안보다는 온건한 편인데요. 그런데도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하지만 마크롱 역시 쉽게 물러설 분위기는 아닙니다. Comme je m'y suis engagé devant vous, cette année sera en effet celle d'une réforme des retraites qui vise à assurer l'équilibre de notre système pour les années et décennies à venir.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이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 즉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과 독일은 18%대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입니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끌어올린 건데요. 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부를 통해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수명은 길어지고 또 경제도 변수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현역 세대 소득이 줄어들자 이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최근 2년 연속 깎였습니다. 지난 2004년 연금 개혁 때 인구와 경제 변화에 맞춰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이 자동 조절 장치를 만들어둔 덕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99년에 스웨덴이 먼저 도입한 건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독일과 핀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배워가서 현재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참 어렵죠? 네, 사실 이 연금 개혁은 얘기만 꺼내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췄다가 다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일본도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뒤 그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고이즈미의 결단은 후대의 재정 부담을 줄인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개혁의 첫 단추라도 꿰 수 있을지 과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가스비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 규제 완화로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울상입니다. 제각각 난방비를 줄여보려고 애써보지만 사우나처럼 난방이 필수인 업소는 대책이 없어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남대문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서울 남대문 시장. 한창 영업시간이지만 상점 출입문이 꼭꼭 닫혔습니다. 강추위에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자 가스비를 줄이려는 건데 음식점은 조리용 불까지 낮추며 난방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좀 막 물도 많이 끓여 써야 되는데 낮춰놓고 손님 오면 캐고. 사우나는 이번 달 가스비가 지난달보다 2배 이상 나왔지만 업소 특성상 난방을 줄일 수도 없어 발만 동동 부릅니다. 지난달에 시기에서 한 30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850 나왔어요. 그리고 견딜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한 60~70%는 문 닫을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상가상 강추위에 폭설까지 번갈아 찾아오면서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국내 최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이곳 남대문 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10만 명이 넘었지만 이번 달에는 1,000명에 불과해 상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안 나오니까 물건을 못 파는 거죠.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 이제. 손님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면서 남대문 시장 공실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로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 가슴은 또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처럼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게 누구 탓이냐는 정치권 공방이 한창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계속 인상을 막았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대 대선이 있었던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원료비를 올려달라고 8차례 요청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에 그쳤던 인상 요인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1년 말 최대 88%까지 치솟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1분기, 겨울, 이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는 같은 이유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도 10차례 거절했습니다. 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 미뤄온 공공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올겨울 국민들은 40% 넘게 오른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또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에는 지난해 인상폭보다 2배 이상 더 올려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눈앞의 물가를 억누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폭탄 돌려막기식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북극 한파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일상은 추위와의 사투입니다만 덕분에 18m 폭포는 그대로 얼어붙어서 겨울 비경을 드러냈고 경기 연천 폐터널에는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 생겨났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강원 양구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 수도권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고드름이 폐터널 바닥에 솟아올랐습니다. 높이 4m짜리 고드름이 마치 기둥처럼 우뚝 솟았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자라는 역고드름들입니다. 안팎의 온도차로 터널 천장에 생긴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높이 18m짜리 폭포는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래로 흘러야 할 물줄기가 한파에 얼어붙어 이렇게 빙벽이 됐습니다. 폭포 절벽 곳곳엔 뾰족한 고드름이 줄줄이 맺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에 음식 배달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엄청 춥죠.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귀하고 발가락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마비가 되는. 인천 강화 앞바다에는 얼음 조각인 유빙이 가득 들어찼고 대전에서는 오늘 강추위에 언수도관을 녹일 물을 데우려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간이 창고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기가 수도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물 지어서 부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난리가 났대야. 아마 그 불이 어떻게 해서 튕겨져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강원 양구가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7에서 15cm에 이르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사정입니다. 추위 대비는 다음 주에도 하셔야겠는데요. 이 절기상으로는 일주일 뒤가 봄의 길목 입춘입니다. 남녘에는 한파와 폭설 속에서 설중매라 불리는 토종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가 하얀 꽃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령 100년짜리 매화나무에 핀 백매화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가 잠시 강추위를 잊게 합니다. 온열에 꽃 본 듯이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애틋합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얻고 싶어서. 순천 나간읍성에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홍매화는 꽃잎이 여러 겹이라 일반 매화보다 크고 화사합니다. 토종매화는 한파와 폭설에도 꽃을 피워 설중매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분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온이 좀 높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꽃이 빨리 핍니다. 동백나무 3천여 그루가 자생해 동백섬이라 불리는 여수 오동도입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 속에서 봄을 제쳐가듯 나무마다 새빨간 동백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피어있는 꽃들 보고 좋은 풍경들도 많이 구경하고 좋게 가는 것 같아요. 북극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남녘에서는 겨우내 움츠렸던 봄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주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겠지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3년 뒤 공수처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장학관을 통해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을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은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현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는데 아직 1심만 끝나 직위는 유지됩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지만 향후 교육정책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민노총 제주본부 조직을 활용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간첩단 총책이 지난 2017년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처음 접선했을 당시 충성맹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북한 공작원들과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간첩 교신 교육도 속성으로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인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8km 거리에 있는 시엠립의 한 아파트 전경입니다. 수영장까지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제주 간첩단 총책 K씨는 2017년 7월 이곳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습니다. K씨는 김명성을 포함한 북한 공작원 4명과 2박 3일간 머물렀는데 방첩당국은 이때 K씨가 북한 당국에 충성맹세를 하고 조선노동당 입당식, 교신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공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암호 해독 방식이 복잡해 과거에는 북한에 들어가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교육을 받았다며 2박 3일은 상당히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K씨에게 보낸 지령에는 당시 만남을 첫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위협의 승리를 위해 구람 없이 투쟁할 의지를 가다듬던 활기에 넘친 모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방첩 당국이 현재 수사 중인 간첩단은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났는데 재작년 기소된 청주 간첩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지령에는 북한은 접선 장소로 프놈펜을 선호한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유사시에 그쪽으로 도피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광을 갖다 빌미로 가서 북한 공작원들은 통신에서 프놈펜은 항공편, 베이징은 열차편으로 표현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죠. 오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화시켜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공포 직후 북한 인권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년 넘게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은 그 내용이 결국은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 통일부는 2달 전에도 정치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은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는 또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 7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재단의 역할을 당분간 대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0대 남성이 대낮에 둔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면서 둔기를 휘두르다가 오히려 60대 주인에게 제압됐는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마스크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옵니다. 진열대를 이리저리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5단에 숨겼던 둔기를 꺼내듭니다. 주인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고 잠시 뒤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60대 주인의 강력한 저항에 강도는 둔기를 빼앗기고 전세가 역전돼 오히려 얻어맞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 금은방을 털려던 30대 A씨가 제압되는 모습입니다. 피가 많이 나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왜 있는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냐고. A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자 범행을 포기하고 금은방에서 나간 뒤 신고 1시간 20분 만에 인근 건물에서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치료받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금은방 주인에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고액의 매매 계약이 한참 후로 취소되는 사례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을 띄우려고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2019년 입주 초기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는데 2021년 8월 18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가격대 거래가 이어지던 중 18억 원의 신호탄을 쐈던 계약이 1년 4개월이 흐른 작년 12월 돌연 취소됐습니다. 8월달에 하고 취소하면은 벌써 중도금까지 건너쓸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명백한 시세 조작, 영끌종 낚였다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1년에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계약 취소 건수는 만여 건.
이 가운데 최초 계약 신고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취소된 건수는 약 7,000건에 달합니다. 집값 하락 탓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계약금 넣고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포기한 거겠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이른바 자전거래 의혹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거래 취소 시점이 한 달 이상 지나면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일부러 더 비싸게 팔려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합법적인 거는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허위 거래 신고가 적발돼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시장 왜곡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상거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부업에 뛰어드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붕어빵도 팔고 양말도 팔고 배달과 대리운전에도 나섭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일단 버텨보는 건데 부동산 시장 한파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김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란 반죽에 달콤한 팥소를 넣자 먹음직스러운 붕어빵이 완성됩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붕어빵 가게처럼 보이는 이곳, 사실은 노점상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 강병희 씨는 2달 전부터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최악의 주택시장 한파에 거래가 뚝 끊겨 월 200만 원을 웃도는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야 되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주변 지인이 붕어빵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력 15년 차인 공인중개사 A씨도 작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양말과 조끼 판매에 나섰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일을 하고 직접 사입을 하러 다니니까 동대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밤 9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면 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함께 미니 점포를 운영하거나 퇴근 후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거래 절벽을 버텨내기도 하지만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중개사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중개업소만 12,200여 곳. 지난달엔 1,900여 곳이 폐업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 찬바람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자구책을 찾으려는 중개업계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죠. 청사 이전 계획이 틀어지면서 100억 원대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 기재부가 원래 과기부가 가려고 했던 자리로 이동하고 과기부는 지금 기재부가 있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송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입니다. 곧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합니다. 당초 민간 건물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과기부 대신 기재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과 상대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또 대표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효율이나 등을 감안해서 판단. 과기부 이사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164억 원, 건설비에 가장 많은 94억여 원이,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에 각각 42억여 원, 28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과기부 측은 현 건물 임차료 등이 포함돼 실제는 이보다 적다고 해명했지만 청사 리모델링과 보안공사 등에 최소 100억 원 넘게 쓸 전망입니다. 일부 리모델링도 하긴 하고요. 이런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보수를 하고 그런 공사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특히 원래 계획에 없던 기재부의 이사비까지 100억 원쯤 편성된 상황. 안 들여도 되는 이사 비용 내지는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두고 과기부 청사를 새치겠다는 비판에 이어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올해 2023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특히
특히 걱정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가 타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많게는 20주까지 쌓이고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감산과 합병 소식까지 들리는 반도체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장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15주에서 20주까지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적정 재고는 5주에서 6주 수준인데 넉 달치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는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가격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 달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건 연례 행사라며 실적 부진이 오래 갈 일은 아니다라고 전망했지만 SK하이닉스는 10조 원에 달했던 투자 규모를 올해 50% 이상 줄이고 일부 제품은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20%, 설비 투자를 30%가량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업계 2위인 일본 키옥시아와 4위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 가격 하락도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D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5% 떨어진 데 이어 올 1분기엔 18% 추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손실 전망을 1조 원대에서 7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삼성전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려고 잔뜩 풀었던 돈을 금리 인상으로 회수해오던 전 세계 긴축 행렬도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최초로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캐나다 중앙은행. 지난 10개월간 연 0.25%에서 4.5%까지 숨가쁘게 끌어올렸는데 이제 기준금리 동결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G7 국가 중 처음입니다. We expect to hold the policy rate at its current level while we assess the impact of the cumulative 425 basis point increase in our policy rate. 고민이 깊어지는 미 연준도 금리 인상에 곧 제동을 걸 거란 관측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지난해 7.5%에서 3.2%까지 떨어졌고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 하반기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 속에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외환 시장이 안정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글로벌 긴축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는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이 5월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등급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2류로 관리되지만 오는 5월 8일부터는 5류가 될 예정입니다. 독감과 같아지는 겁니다. 격리 의무와 인원 규제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도 개인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原則としてこの春に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向で専門家に議論していただきたいと。 세계보건기구도 오늘 밤 코로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풀지 표결에 들어갑니다. 3년 만에 사실상 대유행 종식을 뜻하는 비상사태 해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는데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며 감염자가 폭증한 중국이 막판 변수입니다.
while we're clearly in better shape than 3 years ago when this pandemic first hit, the global collective response is once again under strain. 미 보건당국도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을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것으로 정례화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WHO 발표에 따라 각국의 코로나 대응 체계도 변곡점을 맞을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민 11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진영이 막강한 화력의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으로 보복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젤렌스키는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이 흉측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민가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습을 벌이면서 주민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 등 일부 지역에선 기관시설이 공격받아 전기가 끊겼습니다.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항구 도시 오데사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 직전 러시아 폭격이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결정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까지 막진 못했지만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며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Чому потрібно більше зброї? Тільки зброя знешкоджує терористів. 미국과 독일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탱크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내부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갱단의 폭력은 일상이 됐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까지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대혼란입니다. 유엔은 아이티의 다국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거리에 타이어를 쌓고 불을 지릅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다름 아닌 IT 전현직 경찰들입니다. 갱단을 진압하다 숨진 동료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며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아리에랑리 총리 집권 이후 갱단에 숨진 경찰관은 모두 78명이나 됩니다. 경찰들은 총리 관저와 공항까지 습격하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7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IT는 갱단들의 폭력 사태와 물가 급등, 콜레라 유행까지 겹치면서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부터 IT의 다국적군을 투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And without outside assistance, they're not going to succeed on that front.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올해 89으로 현역 최고령 배우인 이순재 씨가 이번에는 연출에 도전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비결 이루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극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매의 눈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던 이순재 씨가 시범을 보입니다. 오빠! 여기 누가 없어요? 구순을 앞둔 나이. 이번엔 연출가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세계적 문호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연출하며 중점을 둔 건 원작의 재해석이 아닌 배우의 연기력. 장수는 심플해. 그냥 백그라운드까지 딱 놓고 배우들의 그 연기가 살아야 체홉이 제대로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10여 년 전 시트콤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로 만났던 배우 진지 씨도 무대에 합류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난 이름도 몰랐다고 사실. 본명 이름을 빵구똥구만 알았지. 현재 연출 외에도 연극과 드라마 출연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대배우. 들어가면 그냥
쓰러지는데 그 아침에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력이고 긴장감. 매일 조선시대 역대왕을 읊거나 통계를 외우는 식의 암기력 테스트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까지는 다 성공적이셨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무엇보다 60년 넘게 간직해온 무대에 대한 열정이 현역 최고령 배우를 도전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주말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이 영하 16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9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칼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1에서 3cm, 경기 남부에는 1cm 미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주말에 세차 계획 있으시다면 일요일이 더 좋겠는데요. 이날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에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지만요. 기온이 다소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